서울의 그날 밤,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계절에 맞지 않게 차가운 바람이 불어 네온사인들이 거리의 불빛 속에서 흐릿하게 깜박였다. 분주한 강남역 신호등 코너에는 9살쯤 되어 보이는 한 소녀가 얇고 낡은 비옷을 입고 서 있었다. 마른 손을 내밀고 떨고 있는 그 아이를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거나 가끔 마음이 움직인 누군가가 몇 푼의 동전을 건네줄 뿐이었다.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항상 그랬듯이 비가 오면 그 아이는 제대로 된 잠자리가 없었다. 밤이면 보통 24시간 편의점 처마 밑이나 문을 닫은 식당 앞 인도에서 밤을 보내곤 했다. 사람들은 그 아이를 미나라고 불렀다. 근처에서 복권을 파는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는 것을 들었을 뿐 그 이름이 진짜인지조차 미나는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기억 속에 어머니 얼굴도 흐릿했다. 길고 검은 머리카락과 따뜻한 목소리를 가진 여자. 하지만 그 기억마저도 희미했다. 비 오는 밤이면 미나는 작고 어두운 방, 희미한 불빛, 자장가를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그러나 그것도 곧 사라져버렸다. 복권 파는 할머니는 미나가 4~5살 때부터 이 거리에 나타났다고 했다. 그 이후로 그 아이는 구걸하거나 빈 병을 주워 하루하루를 살아왔다. 그러던 어느 날 운명이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다. 비가 그친 맑은 하늘의 오후, 반짝이는 고급차 한 대가 신호등 앞에 천천히 멈췄다. 차 안에는 정장 차림의 한 남자가 있었다. 위험 있는 얼굴, 깊은 눈에서 강인함이 느껴졌다. 그는 김준혁, 한국에서 유명한 젊은 사업가였다. 부유한 집안 출신이었지만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완벽함과 부의 상징이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과거에는 많은 그림자가 숨겨져 있었다. 미나는 습관처럼 차창으로 달려가 손을 내밀었다. 처음에 준혁은 업무 전화에 집중하느라 그저 백미러로 흘끗 보기만 했다. 그러다 갑자기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순간 그 아이의 까만 눈동자에 마음이 흔들렸다. 준혁이 창문을 내리자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저씨, 동전 좀 주세요. 그 목소리는 추위와 감기로 쉬어 있었다. 준혁은 지갑을 꺼내려다 문득 아이의 불쌍한 얼굴에 멈칫했다. 그는 오랫동안 아이를 바라보았다. 어딘가 익숙한 느낌, 오래된 그림을 덮은 먼지층 같은 기억이 스쳐갔다. 여기 있어, 얘야. 곧 비가 또 올 거야. 집에 가렴, 감기 걸릴라. 준혁은 당황한 표정으로 큰 액수의 지폐를 몇 장 꺼내 건넸다. 미나는 평소와 달리 기뻐하지 않았다. 달려가는 대신 그녀는 계속 준혁을 바라보았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운전사가 조용히 상기시켰다. 사장님,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늦겠습니다. 차가 출발하고 미나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겨졌다. 그 사람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그날 밤 비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길어서 미나가 음식을 구하러 돌아다닐 수 없었다. 버려진 건물의 낡은 처마 밑에서 움츠러든 채 새로 받은 돈을 조심스럽게 간직했다. 그날 밤 그녀는 뒤척이며 자다 깨다를 반복했다. 가끔 그 남자의 얼굴과 어머니에 대한 단편적인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어른거렸다. 이틀 후 미나가 공원 근처에서 플라스틱 병을 주우고 있을 때 익숙한 차가 다시 나타났다. 창문이 내려가고 준혁이 고개를 내밀었다. 얘야, 잠시 이리 와 볼래? 미나는 주위를 살피며 자신을 부르는 것인지 확인했다. 기쁨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동시에 준혁의 충실한 비서 정우가 차에서 내렸다. 정우는 친절한 미소로 미나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준혁 씨가 너랑 얘기하고 싶대. 미나는 고개를 들어 준혁의 따뜻하면서도 슬픔이 묻어나는 눈빛을 마주쳤다. 준혁이 조용히 물었다. 넌 보통 이 근처에서 지내니? 저번에 저 교차로에서 만났지. 미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혁은 미나의 더러운 손에 들린 플라스틱 병들을 보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집이 없니?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그 짧은 질문에 미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플라스틱 병을 꽉 쥐고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집이 없어요. 어머니도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만나지 못했어요. 그 대답이 준혁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정우에게 신호를 보내 차에서 빵과 생수를 가져오게 했다. 배고프지? 이거라도 먹어. 미나는 빵을 받아들고 망설였지만 너무 배가 고파 허겁지겁 먹기 시작했다. 아직 따뜻한 빵을 먹으며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그 모습에 준혁의 마음이 아파왔다. 무언가 이상한 끌림을 느꼈지만 이름 붙일 수 없었다. 이름이 뭐니? 준혁이 물었다. 미나, 예요. 미나가 더듬거리며 답했다. 마치 그것이 정말 자신의 이름인지 확인하는 것처럼. 준혁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제안했다. 우리 집에 가서 잠시 지내보는 게 어때? 내가 네게 보호시설을 알아봐 줄 수도 있고 네가 원한다면 학교도 다닐 수 있게 도와줄게. 넌 아직 어린데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그 갑작스러운 제안에 미나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두 손으로 플라스틱 병들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길거리 생활에 익숙했고 준혁의 집같이 호화로운 곳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준혁의 얼굴에는 진실함이 묻어났고 정우도 격려했다. 두려워하지 마. 준혁 씨는 좋은 사람이야. 믿을 수 있어. 그래도 미나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거리에서의 힘든 생활을 생각하자 결국 그녀는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준혁은 미나를 차에 태우고 떠났다. 준혁의 저택은 강남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해 있었다. 주변은 높은 담장과 보안 카메라로 둘러싸여 있었다. 철제 대문이 미나 앞에서 열리며 푸른 잔디와 나무들, 햇빛에 반짝이는 분수가 나타났다. 거리에서 살아온 아이에게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다. 차가 멈추자 준혁이 미나를 이끌고 현관으로 들어갔다. 고급스러운 카펫, 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에 미나는 겁에 질려 준혁에게 바짝 붙었다. 몇몇 가사 도우미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혁아, 누구를 데리고 온 거니? 김 여사, 준혁의 어머니이자 저택의 주인이었다. 60대 초반이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날카로웠다. 얇은 입술은 항상 권위를 내뿜고 있었다. 미나를 보자 김 여사는 눈썹을 찌푸렸다. 이런, 이 아이는 왜 이렇게 더럽고 말랐니? 어디서 주워왔니? 우리 집을 고아원으로 만들 생각이냐? 준혁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의 까다롭고 엄격한 성격을 잘 알았다. 어머니, 너무 불쌍해 보여서요. 잠시만 도와주고 싶었어요. 곧 이 아이를 위한 해결책을 찾을게요. 도우려면 음식이나 옷, 돈을 주면 되지. 길거리 아이들이 몇이나 되는데 다 데려올 거니? 김가의 명성의 작은 거지 아이가 연관되는 건 좋지 않아. 김 여사의 말은 잔인해 보였지만 깊은 이유가 있었다. 그녀는 가문의 명예에 어떤 흠이나 스캔들이 묻는 것을 두려워했다. 결국 아들의 침울한 표정을 보고 김 여사는 손을 내저었다. 그래, 네가 착한 마음에 며칠 데려온다면 괜찮다. 하지만 곧 시설에 보내라. 오래 데리고 있지 마라.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미나를 바라보았다. 미나는 공포로 참백해져 있었다. 준혁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옷을 갈아입고 씻고 뭐라도 먹자. 가사도우미가 안내해 줄 거야. 미나는 천천히 가사도우미를 따라갔다. 떠나기 전 그녀는 고마움과 혼란이 섞인 눈빛으로 준혁을 바라보았다. 넓은 저택에서 보낸 첫날 밤, 미나는 다락방의 작은 객실에 배정받았다. 모든 것이 낯설고 호화로웠다. 부드러운 침대, 따뜻한 이불, 그녀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안전함을 느꼈다. 그러나 밤중에 그녀는 익숙한 악몽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는 거리를 달리고 비가 쏟아지며 멀리서 한 여자가 절망적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벌떡 일어났다. 다음 날 아침, 준혁은 일찍 출근했고 김 여사는 운동을 하러 나갔다. 집에는 몇몇 가사 도우미만 남아 청소를 하고 있었다.
미나는 조용히 아침을 먹었다. 호기심 많은 아이답게 그녀는 살금살금 1층을 돌아다니며 그림과 꽃병들을 구경했다. 우연히 준혁의 서재 문이 살짝 열려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다. 책과 서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벽에는 여러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미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커다란 액자에 담긴 결혼 사진이었다.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신부와 그녀의 손을 잡고 있는 멋진 신랑. 그러나 신랑은 준혁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그 남자를 미나는 알아볼 수 없었지만 사진 속 여자를 보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진은 오래되었지만 그 얼굴의 윤곽, 고요한 표정, 슬픔이 묻힌 눈, 긴 검은 머리카락은 그녀가 어머니에 대해 가진 기억과 일치했다. 충격의 감정이 밀려왔다. 미나는 더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기 위해 떨리는 걸음을 내디뎠다. 그건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그녀는 속삭였다. 마치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왜 이 결혼 사진이 준혁의 서재에 있는 걸까? 왜 그녀의 어머니가 고급스러운 옷을 입은 낯선 남자와 함께 있는 걸까? 질문들이 미나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바로 그때 가소음이 소연히 지나가다가 미나가 멍하니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미나야, 여기서 뭐하니? 준혁 씨의 서재에서 나와. 그는 아무도 마음대로 들어오는 걸 좋아하지 않아. 놀란 미나는 급히 방을 나가지만 사진 속 여자의 이미지는 그녀의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다. 정원 구석으로 도망쳐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끼며 그녀는 기억 속의 어머니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다. 희미하긴 했지만 긴 검은 머리와 부드러운 눈빛의 인상은 잊을 수 없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머니가 부유한 사람과 결혼했었던 걸까? 그렇다면 왜 자신은 거리에서 살아야 했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미나는 소리 지르고 싶었고 준혁에게 달려가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두려웠다. 혹시 자신이 상상만 하는 건 아닐까? 또 김 여사가 자신이 서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화낼까봐 걱정되었다. 그날 하루 종일 미나는 불안해하며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맴돌았다. 사진 속 여자가 정말 내 엄마일까? 그날 저녁 준혁은 늦게 귀가했다. 서재에 들어가 서류를 정리하려던 그는 벽에 걸린 결혼 사진에 시선이 머물렀다. 그 사진은 모계 쪽 먼 친척인 박상호와 그의 아내 박소연의 것이었다. 10년 전 그들의 결혼식은 두 유력 가문의 후손들이 만나는 큰 행사로 신문에도 대서특필되었다. 그러나 결혼 직후 소연은 의문의 실종을 당했다. 상우는 미치다시피 아내를 찾아다녔고 박가도 대대적인 수색을 했지만 결국 아무것 찾지 못했다. 당시 준혁은 젊었고 소연이 우울증에 시달렸다거나 가족 갈등으로 도망갔다는 소문만 어렴풋이 들었다. 박상우의 아버지인 박지태 회장이 권력을 이용해 정보를 차단했음에도 실종 스캔들은 오랫동안 상류층을 뒤흔들었다. 점차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어갔고 상우도 은둔 생활을 하며 거의 자취를 감췄다. 박가는 그것을 가문의 수치로 여겨 언급을 금지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마음의 짐을 느꼈다. 그는 어린 시절 소연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여성이었던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아이들을 좋아했고 어린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곤 했다. 준혁은 그녀를 친언니처럼 생각했다. 결혼식 날 그도 함께 사진을 찍었다. 그 비극 이후 그는 몰래 사진 한 장을 간직했고 언젠가 소연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주저없이 도울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일은 10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그녀가 죽었거나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여겼다. 아무도 흔적을 찾지 못했다. 그런데 오늘 길거리 아이가 갑자기 사진 속 여자를 엄마라고 부른 것이다.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가자 준혁은 생각에 잠겼다. 왜 그 아이가 알거나 혹은 혼동하는 걸까? 소연의 실종과 그 아이가 연관되어 있을까? 그 시나리오에 준혁은 전율했다. 너무 많은 미스터리와 어두운 과거가 있을지도 모른다.
준혁은 감정을 억누르며 미나에게 조심스럽게 어머니에 대해 물어보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그 단서가 10년간의 미스터리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지도 모른다. 한편 미나는 잠들 수 없었다. 그 결혼 사진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불안해했다. 문득 단편적인 기억들이 떠올랐다. 4살쯤 되었을 때 한 여자가 그녀를 안고 부드럽게 말했던 기억. 미나야, 언젠가 엄마가 네 곁에 없더라도 강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그리고 그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다. 따뜻한 손이 미나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눈은 밖을 바라보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했다. 또 다른 기억에서는 어렴풋이 소연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어머니의 이름인지 아니면 어머니가 언급한 다른 사람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불분명했다. 오직 어머니의 부드러운 사랑만이 가슴속에 남아있었다. 불안한 밤을 보낸 미나는 진실을 확인하기로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용기를 내어 준혁의 서재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준혁이 문을 열고 미나를 보더니 미소 지으며 안심시켰다. 날 찾았니? 들어와. 미나의 눈빛에는 드문 결연함이 빛났다. 아저씨, 물어볼 게 있어요? 저기 결혼 사진 속의 여자분은 누구세요? 준혁은 약간 놀랐지만 이미 이것을 예상했었다. 그는 서랍에서 더 작은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이 사람은 내 사촌 언니야. 이름은 박소현이야. 10년 전에 실종되셨어. 네가 왜 그녀를 네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니? 미나는 즉시 사진을 집어들고 눈에 눈물이 고였다. 확실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여자분 얼굴이 제가 기억한 엄마와 정확히 같아요. 엄마는 작은 반지를 끼고 계셨어요. 파란 보석이 박힌 꽃 모양 반지. 항상 그걸 끼고 계셨던 기억이 나요. 준혁은 놀라서 몸을 움찔했다. 소연이 유명했던 것은 바로 그 청옥 반지 때문이었다. 결혼 선물로 상우가 준 유일한 선물이자 박가의 갑오였다. 모든 것이 이상하게 맞아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준혁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다. 아이가 혼동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었다. 내 어머니 이름을 기억하니? 준혁이 물었다. 정확히는 기억 안 나요. 할머니가 제 엄마 이름에 현자가 들어간다고 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한 번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크면 박상우라는 사람을 찾으라고요. 엄마는 그 이름을 말할 때 우셨어요. 미나의 대답은 준혁의 머릿속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박상우는 소연의 남편이었다. 이 아이가 정말 소연과 상우의 딸일까? 왜 10년 동안 아무도 몰랐을까? 박가. 심지어 상우조차도 언급하지 않았다. 소연이 실종된 그 기간 동안 그녀는 극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른 걸까? 갑자기 준혁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너무 많은 비밀과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 준혁은 감정을 억누르며 미나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다. 그럼 네가 사진 속 인물이 네 엄마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진실을 밝히는데 도울게. 이제 두려워하지 마. 여기 있으면 내가 널 돌볼게. 미나의 눈이 빨갛게 변하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과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그녀는 이 세상에서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희망이 꽃피기도 전에 미나는 차가운 현실에 부딪혔다. 그날 오후 김 여사가 갑자기 미나를 거실로 불렀다. 준혁과 가족 변호사도 그곳에 있었다. 김 여사는 위험 있게 앉아서 엄격한 표정으로 미나를 바라보았다. 네가 사진 속 인물을 네 어머니라고 주장한다고 들었다. 우리 집안을 이용하려는 거니? 아니면 뭐니? 내가 우리 집안의 며느리가 실종됐다는 걸 알고 그걸 이용해 꾸민 이야기인가? 미나는 당황해서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제가 이용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제 엄마를 찾고 싶을 뿐이에요. 김 여사는 경멸의 어조로 말했다. 길거리 고아가 박가와 무슨 연관이 있겠니? 탐욕스러운 자들만이 이런 계략을 꾸미지. 무슨 증거가 있니? 아니면 우리 집안의 옛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흉내내는 거니?
말도 안 돼. 준혁이 미나를 변호하려 했지만 김 여사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제지했다. 끼어들지 마라. 박가와 얽히는 대가가 뭔지 잊었니? 지난 10년간 우리는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다. 소연이 갑자기 사라졌을 때 박가는 암묵적으로 우리 집안을 위협했어. 이제 와서 네가 이 문제를 다시 들춘다면 박가는 대응할 거야. 게다가 이 아이가 정말 관련이 있다면 상황은 더 복잡해질 뿐이야. 김 여사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두 가문 간의 갈등은 복잡하고 깊었다. 그녀는 아들이 관여해 화를 자초하는 것을 원치 않았다. 김 여사는 미나 앞에 두꺼운 봉투를 내려놓았다. 여기 돈이다. 가져가고 이 집을 떠나거라. 자선단체에 연락해서 널 위한 자리를 마련해주마. 네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되 여기 머물거나 결혼 사진에 대해 입 밖에 내지 마라. 돈 뭉치를 보며 미나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두려움과 굴욕감을 동시에 느꼈다. 그녀는 어린아이에 불과했고 김 여사의 권위와 분노에 맞설 용기가 없었다. 준혁이 갑자기 일어서서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 제발 아이를 강요하지 마세요. 아이가 거짓말을 하는지 아직 확실치 않아요. 이건 우리 가문의 명예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만약 이 아이가 정말 소연 언니의 피라면 그녀는 박가의 합법적인 상속자예요. 우린 그냥 내쫓을 수 없어요. 만약 거짓말이라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준혁의 단호함에 김 여사는 분노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눈에서 계산적인 빛이 번뜩였다. 좋아, 네가 조사하고 싶다면 시간을 주마. 하지만 결과가 그 아이가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네가 직접 그녀를 내쫓아야 해. 말을 마친 김 여사는 벌떡 일어나 방을 나갔다. 미나는 두려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 준혁은 몸을 숙여 미나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미안해. 널 놀라게 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보호할게. 우리는 빨리 모든 것을 밝힐 거야. 준혁의 눈빛에서 따뜻함과 진심을 느끼며 미나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마음속에서 준혁은 유일한 에이지처가 되었다. 마치 오빠나 아버지 같은 존재. 확실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혁은 비밀리에 유전자 검사 전문가인 지인에게 연락했다. 미나가 상우나 소연과 혈연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지금 당장 상우의 샘플을 얻기는 어려웠다. 그는 은둔 생활을 하며 접근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다른 박가 구성원들을 통해 미나가 그 가문과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박가는 매우 복잡했지만 다행히 준혁은 다른 지파의 사촌과 친구였다.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면 머리카락이나 손톱 같은 세포 샘플을 얻어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준혁은 미나를 돌보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데리고 건강검진을 받게 하고 깨끗한 옷을 준비했으며 가정교사도 고용했다. 비록 10살이었지만 미나는 한 번도 학교에 다녀본 적이 없었고 글자도 많이 몰랐다. 하지만 그녀는 영리했고 배움이 빨랐다. 한번 칠판의 글자를 보면 기억했다. 그녀는 특히 그림에 재능이 있었다. 여가 시간이면 부지런히 기억 속의 어머니 모습을 스케치했다. 그 시간 동안 그들은 더욱 가까워졌다. 때로 준혁은 미나가 소연의 결혼사진 앞에 멍하니 앉아 슬픈 표정을 짓는 것을 발견했다. 준혁은 꾸짖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며 위로하는 방법을 찾았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다. 만약 내 어머니가 정말 소연 언니라면 내 친부를 찾고 싶니? 네 아버지는 상우 형일 수도 있어. 소연 언니의 남편. 저도 알고 싶어요. 하지만 아버지를 만난 기억이 없어요. 아버지가 제 존재를 아실까요? 미나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임신한 여성이 도망쳐야 했을 상황을 생각하니 준혁의 마음이 아팠다. 상우와 소연의 결혼 주변에는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사람들은 박가가 매우 엄격하고 소연의 사생활에 강압적으로 개입했다고 소문을 퍼뜨렸다.
10년 동안 소연이 아이를 비밀리에 낳아 기르다가 사고를 당했거나 누군가에게 해를 입은 것은 아닐까? 여러 가설들이 준혁을 밤낮으로 괴롭혔다. 갈등은 김 여사가 미나의 존재에 점점 불편함을 느끼면서 시작되었다. 아이를 볼 때마다 그녀는 아들이 문제에 휘말릴까봐 걱정했다. 그녀는 몰래 가사 도우미들에게 미나가 서재에 접근하지 못하게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준혁에게 유전자 검사를 서둘러 끝내고 아이를 내보내거나 최소한 가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멀리 보내라고 재촉했다. 준혁이 출장 간 어느 오후, 미나는 여전히 몰래 서재에 들어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다. 불행히도 김 여사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 광경을 목격했다. 이미 짜증이 나 있던 그녀는 소리쳤다. 몇 번이나 말했니?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정말 고집불통이구나. 분노 속에 김 여사는 미나의 팔을 사진에서 떼어내려 다가갔고 그 과정에서 액자가 바닥에 떨어져 유리가 깨지고 사진 한 구석이 찢어졌다. 미나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여자의 얼굴이 있는 사진 조각을 움켜쥐었다. 제 엄마 돌려주세요. 제 엄마가 여기 있어요. 찢지 마세요. 눈물을 흘리며 필사적으로 사진을 보호하는 아이를 보며 김 여사는 잠시 놀랐다. 미나의 눈에 가득 찬 증오와 두려움이 김 여사의 마음을 흔들었지만 위험에 대한 생각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당장 나가. 또 함부로 들어오면 즉시 내쫓을 거야. 미나는 다락방으로 달려가 얼굴을 가리고 울었다. 찢어진 결혼사진, 특히 신부의 얼굴 부분은 마치 어머니의 일부를 다시 잃은 것 같다. 그날 저녁, 준혁이 돌아와 찢어진 사진에 대해 듣고 어머니를 나무라려 했지만 감히 하지 못했다. 그는 조용히 사진을 복원 전문가에게 가져가 복구하려 했다. 또한 부엌에서 미나를 찾아 어두운 구석에 숨어있는 그녀를 발견했다. 옷은 더러워지고 상한 상태였다. 준혁은 부드럽게 그녀를 달랬다. 미안해. 널 보호하지 못해서. 하지만 걱정 마. 곧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올 거야. 그러면 진실을 알게 될 거야. 결과가 어떻든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미나는 준혁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다. 부자로 살았지만 준혁은 이전에 부성애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신과 이 아이 사이에 특별한 유대감을 강하게 느꼈다. 약 일주일 후 예비 DNA 검사 결과가 준혁의 전화로 왔다. 의사는 박가의 먼 친척에게서 얻은 DNA 샘플이 미나와 혈연 관계가 높은 확률로 일치한다고 했다. 이는 미나가 확실히 박가의 혈통이라는 의미였다. 준혁은 기뻤지만 동시에 매우 걱정되었다. 만약 미나가 상우와 소연의 딸이라면 10년 전 실종 사건에는 극한 진실이 숨겨져 있을 것이다. 박가는 분명 길 잃은 손녀가 갑자기 나타나 많은 가족 비밀을 폭로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준혁은 이 사실을 김 여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더 확인이 필요했고 박가 앞에 아이를 데려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다. 조만간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 다음 며칠 동안 준혁은 오랫동안 은둔 생활을 해온 박상우에게 접근할 계획을 조용히 세웠다. 그는 옛 동업자를 통해 상우가 서울 외곽의 한 농장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러나 직접 만남을 주선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상우는 사회를 피하는 것 같았고 아내가 실종된 이후 우울증에 시달린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동안 집에서는 김 여사가 미나에게 점점 차가워졌다. 그녀는 자주 아이를 내보내고 싶다는 의도를 반복했다. 미나를 보호하기 위해 준혁은 그녀를 회사나 친구 집에 데려가 김 여사와의 충돌을 피했다. 준혁의 걱정을 목격하며 미나도 마음 아파했다. 많은 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귀찮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를 생각하면 미나는 진실을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다. 어쩌면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그녀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어느 저녁, 준혁이 일하고 있을 때
미나가 조용히 다가와 그에게 낡은 쪽지 하나를 건넸다. 그것은 미나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 종이에는 서둘러 쓴 듯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만약 엄마와 헤어지게 되면 박상우를 잊지 마. 김준혁을 찾아야 해. 아래에는 급히 서명한 듯한 현자만 있었다. 그 절박함이 담긴 짧은 글을 읽으며 준혁의 손이 떨렸다. 소연은 자신이 아이와 떨어질 것을 예견했고 심지어 준혁까지 언급했다. 그렇다면 언니는 네가 나를 찾길 원했던 거야? 왜 언니는 내가 도울 거라고 알았을까? 준혁은 잠시 멈추었다. 아마도 이전에 소연이 바깥에 있을 때 그녀는 준혁을 친동생처럼 여겼고 그가 자신의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소연이 이런 절박한 메시지를 남기고 아이가 10년간 버려져 살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준혁은 깊은 숨을 쉬고 미나의 눈을 바라보았다. 우리는 거의 다 왔어. 약속할게. 너의 어머니를 찾아서 모든 진실을 밝혀낼 거야. 만약 내 어머니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너를 만나고 싶어 할 거야. 미나의 눈에 강한 믿음의 빛이 번쩍였다. 그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마치 문 하나만 열리면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을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모든 일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았다. 며칠 후 준혁은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다. 편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10년 전 일에 코를 들이미지 마라. 김가의 재앙이 닥치기를 원치 않는다면. 준혁은 몸이 굳었다. 분명 누군가가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다. 아마도 바깥의 사람들이거나 소연의 실종과 관련된 누군가일 것이다. 상황은 점점 긴장감이 고조되었지만 두려움에 물러서는 대신 준혁은 더욱 진실을 밝히겠다는 결심을 굳혔다. 그는 미나를 보호할 뿐만 아니라 소연에 대한 기억과 정의를 위해서도 싸우고 있었다. 그는 편지를 정우에게 보여주었다. 정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준혁 씨, 조심해야 해요. 박가는 권력이 막강해요. 그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만약 이 아이가 상우 씨의 친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아마도... 정우는 말을 끝맺지 못했지만 둘 다 이해했다. 부와 권력을 가진 가문들은 비밀을 보호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증거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준혁이 정우에게 지시했다. 경비를 배치하고 미나가 밖에 나가는 것도 제한해. 내가 상우 형을 만날 방법을 찾아볼게. 그의 확인이 있어야만 박가와 맞설 힘이 생길 거야. 미나가 정말 그의 딸이라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둘 다 침묵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준혁과 미나가 각자 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 갑자기 준혁의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다. 낯선 번호를 보고 준혁은 주저했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준혁 맞습니까? 남자의 목소리가 작게 들렸다. 마치 두려움 속에서 말하는 것 같았다. 네, 누구세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는 박소연 씨의 지인입니다. 그녀는 죽지 않았지만 지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뭐라고요? 소연 언니가 살아있다고요? 어디 계신데요? 준혁은 벌떡 일어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만약 그녀를 구하고 싶다면 내일 밤 10시에 구로구 외곽에 버려진 창고로 오십시오. 혼자 오세요. 경찰에 신고하면 그녀의 생명줄은 끊어집니다. 아이도 데려오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화가 끊겼다. 준혁은 침대에 털썩 주저앉았다. 소연이 아직 살아있다니.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준 가장 큰 단서였다. 하지만 왜 그 낯선 사람이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을까? 혹시 그들이 미나의 정체를 알고 있는 걸까? 이게 함정은 아닐까? 그날 밤 내내 준혁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할지 아니면 혼자 갈지 고민했다. 결국 소연의 생명을 위해, 진실을 위해 그는 모험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미나와 함께 가되 주변에 경비를 배치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것이다. 조심해야 했다. 함정이라 해도 미나가 다치게 할 수는 없었다.
준혁이 준비할 시간도 없이 한밤중에 악몽이 찾아왔다. 미나의 방에서 그녀가 울며 어머니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준혁은 소리를 듣고 달려가 그녀를 품에 안고 달랬다. 다음 날의 만남을 생각하며 그는 아이를 데려가야 할지 고민했다. 데려가지 않으면 어머니를 구할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결국 준혁은 잠들어 있는 미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날 믿어야 해.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갈 거고 내 어머니를 만날 거야. 약속해. 다음 날 밤, 서울은 고층 건물들 위로 희미한 달빛을 드리웠다. 시계는 밤 9시를 가리켰다. 김가의 높은 대문 뒤에서 김준혁은 버려진 창고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다. 그곳에서 소연에 대한 소식을 전